무관중이었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하일이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분노로 촉발되는 극단적인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피해자 김하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신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는 말만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반성하는 빛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전혀 반성의 빛은 이제 본인의 주관적인 이제 생각인데 아마 워낙 이제 사건 자체가 사회적 이목을 집중하다 보니까 본인도 그것에 대한 어떤 거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좀 책임으로 아마 번지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저런 경우에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카메라 빛을 보질 않습니다. 근데 보인다. 근데 이 김하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얼굴 표정에서 반성하는 빛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심각하고 사람들에게 불안을 줬는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사이코패스는 사실상 저는 우리 사회에 너무 모든 범죄가 나타나는 뭐 사이코패스 하는데요. 사이코패스라고는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 사건 처음부터 짚어볼까요? 처음에 시화호에서 그 시신 일부가 발견된 게 4월 5일이었는데요. 좀 사건 처음부터 짚어주시죠. 예, 이 김하일 범인과 이 죽은 부인과는 2006년도에 중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남편인 김하일이 그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부인은 2013년도에 입국을 하고요. 그 입국 전에 이 아들이 그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꿈이 뭐였냐면은 일종의 코리안 드림이죠. 한국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아들이 사는 곳에 땅을 사가지고 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막상 이 두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김하일 씨가 번 돈 4천만 원 그리고 부인이 번 돈 2천만 원을 김하일 씨가 카지노에서 탕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아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돈이 안 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김하일이 직장에서 야근하느라고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왔는데 그 부인이 왜 자꾸 돈을 안 보내느냐 해가지고 그냥 1시간 동안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김하일의 진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다툼 과정에 김하일이가 홧김에 망치로 부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목을 졸라서 부인을 죽였다고 지금 김하일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에 와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결국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 갈등이 발생을 한 것 같고요. 홧김에 부인을 살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홧김에 살인을 한 사람이 시신을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1차적인 뭐 범행 동기는 뭐 우발적 범행 동기라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살인을 하고 나서 자기도 이제 그 책임이 이제 두려우니까 이 사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 난 고민했던 것 같고요. 또 뭐 기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아마 피의자 입장에서도 증거인멸 차원에서 시체를 이렇게 여러 그 부분으로 토막을 내서 유기했던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 자신은 살인을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시신 유기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훼손하는 거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시신을 이렇게 잔혹하게 토막을 내가지고 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이 사건에 대해서 엽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범인 김하일은 이 시신을 같이 있으면은 뭔가 이 범행이 발각될 것 같고 또 불안하기 때문에 이 시신을 갖다가 토막을 내야만이 운반하기도 쉽고 버리기도 쉽고 또 눈에 안 띄니까 수사기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시신을 토막을 내가지고 운반해가지고 버린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도 비슷한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불과 5달 전에도 수원에서 발생한 박춘봉 사건 굉장히 비슷했었죠. 그리고 오원춘 사건은 뭐 역시 쉽게 잊히지 않고요. 모두 살인한 뒤에 이렇게 시신을 훼손했는데 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보세요? 예, 제가 이 세 건의 그 살인 사건을 좀 비교를 해보면 오원춘 사건의 경우하고 뒤에 일어났던 2건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박춘풍이나 김하일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가
자기의 뭐 가족이라든지 또 내연관계라든지 이런 이제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났던 경우고요. 예. 원춘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불특정의 어떤 그 여성을 어떤 성적 동기에다가 다른 이제 범행 동기까지 이제 가세했던 상황이다 네. 보니까 새 사건이 물론 이제 시체를 토막을 내서 어떤 유기를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사후에 네. 시체 처리 방법에서는 유사하지만 네. 범행 동기라든지 범죄자의 어떤 범행 패턴 자체는 좀 네.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좀 토막 살인의 어떤 패턴을 조금 나눠 본다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방어적 토막살인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이 그 시신을 갖다가 토막을 내 가지고 버려야만이 이게 이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어적 토막살인. 지금 이 김하일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갖다가 삭히기 위해서 그 시신을 갖다가 토막내는 건데 이건 상당히 좀 엽기성이 높죠. 예. 네. 거기에다가 더 엽기성이 강한 것은 이 시신을 이렇게 토막 내므로써 잔인함을 느낀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이 방어적, 공격적, 가학적이라든가 토막살인 이쪽까지는 나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이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면서 좀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모방 범죄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정도의 그 시체 유기 방법에 있어서는 네. 충분히 모방성이 좀 우리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유영철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가학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여러 건의 어떤 네. 그 연쇄 살인을 저지르면서 또 피해자가 네. 이 죽어가는 과정을 좀 즐겼다는 이런 이제 아주 끔찍한 이제 사건인데 이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시체를 그 처리하는 방법들이 많이 이제 알려지다 보면 네. 실제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또 체포될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시체를 좀 은밀하게 유기할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자세한 방법이 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군요. 이 시신을 버리는 과정도 엽기적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시신을 곳곳에 버렸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이 김하일 씨가 직장에 출근할 때 평소 자전거를 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에다가 이 시신을 전부 다 운반할 수 있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무겁죠. 자전거 타고 먼저 몸통부터 시화회에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손과 발 자른 것부터 이제 분리해가지고 머리도 버리고 마지막에 팔과 다리는 버리지 못하고 체포 당일날 조카 집에 있는 복도에다가 유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유기 방식은 뭐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시신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네. 여러 군데 버려야만이 사람들이 발견하기가 어렵고 네. 또 신원 확인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꼭 시신을 갖다가 토막내가지고 버렸다. 그래서 엽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시신의 유기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구속된 김하일이 잘못했다, 아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뭐 아들 학비를 대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말도 들었었는데 이런 말을 한 걸 보면은 또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아무래도 뭐 살인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 관계는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한국 입국할 때 목적이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뭔가 그 잘 해주려고 왔는데 중간에 네. 이런 뭐 도박이라든지 또 자기의 그동안 벌었던 돈을 네. 탕진하다 보니까 이 부부 싸움도 이제 생기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이제 피의자의 진술이다 보면 그러다 보니 아버지로서의 어떤 가장으로서의 네. 책임 부분은 이제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고 나면은 보통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뭐 자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자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거는 이제 통상 보면 이제 사건 이제 수사가 추적이 돼서 네. 자기가 더 이상 이제 도주하거나 숨을 곳이 없을 네. 때 그런 이제 심경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예. 초기에 충분히 자기는 뭐 이렇게 시체를 유기하면 네.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네. 뭐 굳이 뭐 자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일단 저는 몸을 숨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하일은 범행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또 동료들 말 들어보면 뭐 별다른 눈치는 없었고 굉장히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평범했던 사람 또 조용하고 문제가 없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범죄까지 이어졌을까요? 문화적 환경이 틀린 거죠. 중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일하는 환경도 안 좋았고 네. 주거 환경도 안 좋았고 또 돈을 벌어서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좀 뭐
뭐 사업을 하고 싶은데 네. 이때 유혹을 한 게 아마 카지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카지노였다 보니까 카지노로 해가지고 돈을 잃었다 보니까 이제 돈을 붙일 수가 없고 또 부인이 와가지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이제 막 충돌이 생긴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조용하던 사람이 이제 그 분노가 표출돼가지고 이제 그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피의자 김하일이 일단 중국 동포고요. 5달 전에 수원에서 엽기적인 살인했던 박춘붕, 또 2012년 오원춘 역시 중국 동포였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약간의 뭐 두려움 같은 거를 느끼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전체 우리나라에 지금 처리하고 있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숫자가 약 한 170, 80만 정도.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3.5%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91만 명이라고 지금 예. 그래픽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이제 모든 범죄 총량은 한 2%가 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1.5%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범죄를 전체적인 양으로 봤을 때는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요. 오히려 국내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양보다 작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좀 사건의 내용을 보면 네. 살인이면서 이제 강력 범죄, 예를 들면 살인 같은 경우는 전체 외국인이 차지한 비율이 한 3.5%지만 예. 어떤 경우는 살인 사건이 약 한 8%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의 또 사건들이 많이 나게 되면 이제 여론의 관심도 높아지다 보니까 네. 오히려 실제 어떤 발생 그 양보다는 시민들에게 훨씬 더 과장되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밀집되어 사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공단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 이제 낮에는 텅 비었다가 밤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치안이 없다는 겁니다. 파출소가 없고 직원들이 경찰관들이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종 상담소들도 여기에 위치해 있어야 이 외국인들이 어떤 고민거리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상담을 해줄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가 없다 보니까 슬럼화가 되고 우범 지역이 되고 사람들이 여기를 기피하게 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범죄 발생 건수로 보면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좀 강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부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언론을 통해서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잔혹 범죄를 좀 막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예방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일단 뭐 외국인 범죄를 우리가 좀 국한해서 본다면 예. 역시 이제 우리나라도 서서히 이제 이민 사회화 되어 네. 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어느 도시가 네. 국내 사람들로 살다가 이제는 이제 서서히 외국 이주 노동자들이 오면서 소위 말해 지역 사회가 좀 바뀝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도 1930년대 시카고 지역에서 그런 이제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익명성이 높아지는 거죠. 소위 말해 새로운 이제 그저 유입 인구들은 기존에 있는 사회와 어떤 융화되지 못하고 사실 그 사회적 유대가 상당히 약해집니다. 네. 이런 이제 지역 공동체 특징이 바로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파출소나 상담소가 이런 외국인들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이들을 하여금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김하일 사건 알아봤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상용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